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 하나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회사에 소속된 상황이 아닌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아도 되니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오랜 시간 일할 수 없는 것도 제가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이유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무리는 금물이라는 게 담당 주치의의 말이었습니다.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으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답니다. 때론 성가시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와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 중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장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시는 분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 전 행운아라고 해야 옳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지인들은 혀를 차기도 해요. 그게 어떻게 행운이냐면서요. 제가 신장을 얻는 대신 남편을 잃었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편과 신장을 바꾼 거죠. 우리 아이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전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있어야 우리 민지 오래오래 돌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병의 근원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요새 저를 수시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전 남편이요. 전 남편이 제 전화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은근히 제 결합을 암시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럴 생각 1도 없거든요. 이미 바닥까지 본 남자였어요. 그러니 우리 민지를 들먹이며 재결합을 바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혼 당시 그 사람의 바닥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직도 더 내려갈 바닥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남자가 왜 그리도 믿음직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어려서 그랬나 봅니다. 하긴 남편을 처음 본 게 제가 22살 때였으니 사람 보는 눈이 있기나 했겠어요. 남편은 이 업계에 선배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현직에 있는 현역들의 특강 시간에 강사로 왔었어요. 저보다 10살이 많은 남편은 그즘 현장 잡지나 단행본 편집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생활 연차가 어느 정도 되었던 시점이니 어린 저희들 눈에는 더없이 대단하게 보이는 프로 디자이너였죠. 저희가 뭘 물어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그 모습이 왜 그리 멋져 보였는지요. 하긴 안 그러는 게 더 이상했죠. 그렇게 특강을 마치고 교수님과 남편 그리고 학생 대여섯이 근처 술집에서 뒤풀이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희 교수님 사회 후배였어요. 그렇게 술을 먹다가 남편이 먼저 제 연락처를 물어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건넨 게 따지고 보면 제 인생이 꼬이게 된 첫 출발점이었죠. 제가 남편과 사귀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때였어요.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니 연애란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계속 대시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늑다리 아저씨의 만용 정도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밀어냈는데 남편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만큼 마음에 든 건지 밀려날 생각을 않더라고요. 저 선배님이랑 10살 차이 나는 건 아시죠? 알아. 근데 그게 왜? 그게 왜라뇨. 저희가 만나기에는 너무 세대가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저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이는 어린데 생각은 진짜 고리타분하다.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생각 아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동갑이어도 불편한 거고, 생각이 같고 바라보는 방향이 맞으면 20살, 30살도 즐거울 수 있는 건데 계속 밀어내지 말고 진지하게 만나봐. 그러다 아니다 싶으면 그때 말해. 내가 그때는 깔끔하게 물러날 테니까.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만나기 시작한 건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를 만나보면 못 헤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그 모습에 호기심이 일었던 거였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처음부터 불공평했어요. 남편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자를 사로잡으려면 여자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여자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하는 게 더 필요하답니다. 남편이 그랬어요. 제가 스쳐 지나는 말로 했던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있다가 해주곤 그랬어요. 진짜로 남편이 제 말을 노트에 적어두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에게 확 반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이도 많고 직종 자체도 그리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으니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25이란 어린 나이에 과감하게 결혼을 선택한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시부모님이 완전 천사표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수준이었달까요? 한마디로 더없이 평범한 그런 결혼이었어요. 아시겠지만 평범한 것만큼 좋은 것도 없잖아요. 전 그런 삶을 꿈꿨어요. 저희 가족은 그런 평범함을 누구보다 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2살 차이다 보니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아이였죠.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 위반을 하고 달린 차에 부딪혀서 세상을 떴습니다. 부모님과 저를 두고 갈 수 없다는 듯 한 달을 버텼지만 결국 뇌사 판정을 받고 저희를 떠나야 했어요. 지금도 저희 집에선 동생에 관련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될 걸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때론 남편과 부부싸움도 하면서 늙어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남편만 도와줬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일이었죠. 근데 그걸 안 해주더군요. 처음부터 그런 징조가 보였답니다. 결혼하고 2달 있다가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들 5-6명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집들이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중에는 중학교도 함께 나온 사람이 있을 만큼 남편이랑 친한 친구들이었답니다. 다들 결혼 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 자랑한다면서 친구들 술자리에 몇 번 끌고 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더군요. 처음 뵙습니다. 제가 일본에 나가 있어서 재수 씨를 처음 보네요. 역시 말 들은 대로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용주 씨야말로 진짜 잘생기셨네요. 우리 용주가 한 인물하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덕을 많이 봤는데 덕이라뇨? 용주랑 놀러 나가면 여자들이 막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아이 그럼 이제 진석이가 현란한 말빨로 야, 아이씨,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뭐 어떠냐?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재수 씨한테 안 짰겠는데 내 말 맞죠?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저놈이 워낙 그래서 너 술 취했다. 아이 자꾸 헛소리 할 거면 집에 가. 남편이 꽤나 민감하게 나오대요. 사실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집들이 같은 데 가면 친구들이 남편이나 아내의 어린 시절 치기 어린 행동 같은 걸 까발리면서 놀기도 하잖아요. 친구분들 말을 들어보니 용주 씨가 얼굴로 여자를 매혹시키고 나면 남편이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자들을 꼬셔왔다는 정도였는데 그럴 수 있죠. 어차피 결혼하기 전에는 다 총각이었으니 그런 일이야 다반사죠.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더 과장을 떨었답니다. 잘 됐네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 기회에 저희한테 좀 배울까 봐요. 저 아직 유부녀처럼 안 보이죠? 유부녀라뇨? 아이 술집 가면 주민등록증 검사 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험악했던 분위기가 가라앉긴 했지만 남편한테 욕을 들은 친구분이 결국 폭탄 하나를 더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너 이 새끼야 그러는 거 아니야. 저렇게 착한 재수 씨를 냅두고 간을 봐? 내가 몇 번을 말해. 너 그러다 진짜 오지게 당하는 날이 올 거야. 이 땡땡이 왜 이래? 재수 씨 미안해요. 이놈이 술이 약해서 그래요. 이놈이 주사가 있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 안 되겠다 진석아. 우리 이제 갈게. 재수 씨 오늘 잘 먹고 갑니다.
친구들의 허둥거림은 곧 파장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친구들이 가는 것을 보고 온다며 따라 나섰고요. 한 10여 분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담배라도 하나 피우고 왔겠죠. 저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장 거실에 어질러진 그릇과 음식, 술병 치울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안. 당신도 알겠지만, 인우가 술만 먹으면 저러네.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는 건지. 오해하고 그런 건 아니지? 오해? 무슨 말이야? 아까 인우가 한 말 말이야. 인우 씨가 무슨 말 했어? 미안. 잠깐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뭐라고 그랬는데? 그랬구나. 됐어. 저놈 헛소리야 매번 똑같지 뭐. 자기 로또 당첨되면 친구들 다 나눠준다고 그랬어. 그랬구나. 그런데 무슨 오해를 해? 아니야. 당신이 진짜 믿을까봐. 그런 걸 누가 믿어. 당장 로또는 아무나 되나? 그렇게 집들이가 마무리된 다음 날이었어요. 출근 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인우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남편 친구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었답니다. 결혼 전에 만났을 때 다 따두었죠. 제가 제 친구들 소개시켜 준다고 그러니 다들 전화번호를 내어 놓더라고요. 제수씨, 접니다. 어제 제가 실수를 했어요. 미안해요. 진석이가 양다리 걸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석이랑 싸운 거 아니죠? 순간적으로 무슨 소린가 싶다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어제 인우 씨가 한 말이 그런 거였다는 걸요. 그래서 남편이랑 친구들이 그렇게 놀랐던 거였어요. 아니요. 다들 말씀해 주셨어요. 인우 씨가 술 취해서 그런 거라고. 네, 맞아요. 제가 술만 취하면 드라마에서 본 걸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는 놈이라. 죄송해요. 내가 진짜 술을 끊어야지. 어제 잘 먹었어요. 다음에는 우리들이 한턱 낼게요.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그때부터 머릿속이 완전 복잡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양다리라는 소리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인우 씨랑 친구들 그리고 남편까지도 다 인우 씨의 술버릇이라며 저를 설득하는 것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였죠. 정말로 남편이 결혼을 앞두고 양다리를 걸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것보다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의심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었네요. 남편이 종종 연락두절이 되곤 했어요. 자기 말로는 한번 단행본이나 잡지 편집을 시작하면 집중해서 하느라고 그랬다는데 사실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도 그 비슷한 일을 했으니 딱히 그 바닥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게 자기의 작업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안 믿을 이유도 없었어요. 사람마다 다 일하는 방식은 다른 거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가 정말 신혼 초였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최고조였던 시기였으니 남편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을 믿어버린 거였어요. 그때라도 남편에 대해 의심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래봐야 별거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나중에 달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신혼 초엔 정말로 저를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른데 눈을 돌릴 이유가 없었어요. 남편에게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건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아기집이 그리 튼튼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의사가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과격한 운동도 금해달라고요. 그래도 일상적인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왠지 불안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남편 저녁 차리는 것조차 엄마가 도맡아 해줄 정도로 제가 몸을 사렸어요. 의사의 경고를 들은 뒤였으니 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몸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원래 제가 55kg 정도 나갔는데 임신 막달엔 78, 79를 찍을 정도였거든요. 화장실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긴 했는데 아이를 지키려면 그 정도 속상함쯤이야 견뎌야 했죠. 어차피 아이 낳고 나면 뺄 살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너 다이어트 한다며? 근데 이 시간에 빵을 먹으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지우가 한시도 나한테서 안 떨어지는 걸.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래서 자기한테 지우 좀 봐달라고 했잖아. 근데 자기는 그러지도 않으니 저녁이나 먹었겠어?
남편은 변해버린 제가 심히도 못마땅하다는 기색이었습니다. 저라고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짜증나는 건 저였는데요. 그래서 애만 낳고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답니다. 근데 애를 키우다 보니 그게 제 맘대로 안 되지 뭡니까? 지우가 정말로 엄마 껌딱지였어요. 눈을 떠서 잠드는 시간까지 제가 없으면 온 집이 떠나가라 우는 아이였죠. 그러니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청소나 설거지, 빨래 같은 건 지우가 잠깐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서둘러서 하는 일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애기들에 따라서 낮잠을 오래 안 자는 애들도 있잖아요. 지우가 그랬어요. 간신히 재워놓아도 1시간 이상을 자는 경우가 없던 아이였답니다. 아빠들은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지우랑 10분, 20분 놀아주는 게 전부였어요. 자기 말로는 무섭대요. 아기가 너무 작아서 앉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못하겠다나요? 그거 핑계 아닌가요? 남편이 지우를 돌봐주지 않으니 지우가 더더욱 제게만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다이어트 같은 사치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가 될 때 뭐라도 먹어줘야 지우를 볼 힘을 낼 수가 있었는걸요. 덕분에 한번 늘어난 몸무게는 원상대로 돌아올 생각을 안 했네요. 저도 알아요. 마누라가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수시로 빵이나 과자를 주워 먹는 게 남편 눈에 예뻐 보일 리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걸 어쩌겠어요. 그나마 임신 기간 중에는 엄마가 도와주시기라도 하셨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었죠. 엄마도 아빠를 챙겨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혼자 지우 키우랴 집안 살림하랴 하다 보니 제가 여자 행세를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결혼한 남자가 한눈을 파는 건 말이 안 되죠. 임신한 와이프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우는 거라면 세상 남자들이 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일 때문이라지만 새벽 1시에 문자 보내는 게 말이 돼? 그럼 어떡해. 출판사 쪽에서는 아침 회의 전까지는 단행본 시안을 보내달라는데 결정은 내가 해야 하니 장미가 문자를 보낸 거지. 자기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몰라. 아무튼 기분 나빠. 디자이너들한테 최소한 새벽이나 늦은 밤에 연락하는 건 삼가해달라고 해. 남편의 핸드폰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팀을 꾸려 편집 디자인을 할 때가 많았어요. 시간도 자유롭고 일감만 많다면 수입도 그 편이 훨씬 좋으니 능력이 되면 그러는 게 맞았어요. 또 편집 디자이너 중엔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다 보니 남편이 데리고 일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여자였답니다. 그런 친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해왔어요. 솔직히 어떤 마누라가 그런 걸 반기겠어요. 남편 말대로 일 때문이긴 하겠지만 제가 심보가 못돼서 그런 건지 그게 곱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남편이 하는 걸 보면 제가 그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래. 이번 단행본 마무리하면 거하게 회식하자. 네가 좋은 걸로 골라. 우리 팀이야 너 좋으면 다 되는 거잖아. 에이 그래. 푹 쉬고 내일 보자. 들어가. 일이건 뭐건 제가 제일 싫었던 건 남편의 그 다정한 태도였어요. 부하 직원이 아니라 애인한테 말한다고 해도 그리 다정하게 말할 순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 다정함에 반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마누라한테만 그러면 누가 뭘 하겠어요. 문제는 그게 제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였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기 애인인 줄 알겠다? 왜 또 이래? 알잖아. 원래 막내들이 제일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 허드렛 일 해주는 막내가 그만두면 그 고생 누가 아는데.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걸 또 잔소리를 할 줄 몰랐다. 당신한테는 내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기만 하지? 나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 안 하게 해주면 되잖아. 내가 뭘 해도 당신은 잔소리 할걸? 거울 봐봐. 당신 얼굴이 어떤지. 어떻게든 꼬투리만 잡으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여전사가 당신이야. 하긴 얼굴만 그런가. 몸은 정말 최고지. 그 즈음부터 남편은 수시로 제 몸과 얼굴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곤 했어요. 너무 억울했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앞에서야 발끈하는 척했지만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급성 신부전증이네요. 아니, 혹시 집안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런 분 안 계신데요? 아무래도 출산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출산 직후 급성 신부전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서 치료 안 하면 만성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병이 무언지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30도 안 된 때였어요. 며칠 치료를 하면 호전되는 기색이 역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방심을 한 거였어요. 의사가 먹으라는 약도 제 시간에 안 먹기도 했어요. 정말로 무지한 대처였어요. 병이라는 게 젊다고 안 퍼지는 게 아닌 걸 몰랐어요. 그래도 변명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지우를 돌보다 보면 해야 할 일도 까먹고 못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당장 반찬을 준비하려고 하다가도 지우가 자지러지게 울면 그것부터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방심이 시간을 두고 쌓이면서 결국 전 만성 신부전증 환자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답니다. 주변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병이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데도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설상가상 누구보다 저를 돌봐주어야 할 남편은 조금 흉내를 내는 척만 하고는 나몰라라 하기 일쑤였어요. 정말로 저와 남편이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희 부부는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 종일 울기에 급급했었어요. 지우를 보다가 잠시 짬이 나면 화장실 들어가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을 했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니 지우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무게는 점점 늘어 90kg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요즘 가끔 그때 제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볼 때가 있는데 제가 봐도 사람 꼴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절이 아닐까 싶어요. 그 계기를 제공해 준 게 남편이었죠. 남편이 저를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주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조차 변명일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무얼하건 전 지우의 엄마였잖습니까? 지우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제 몸을 돌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전 그러질 않았어요. 항상 남편 탓만 하면서 하루를 무가치하게 흘려보내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니 남편도 지쳤던 거겠죠. 우리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너 눈이 있으면 집 꼴을 좀 봐. 이게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 보기 싫으면 당신이 치우면 되잖아. 나라고 이러고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조금만 움직여도 메스껍고 빙빙 돌아. 내 병이 뭔지 몰라? 누가 모른대? 그렇다고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당신 말대로 지우가 이런 환경에서 크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해. 누가 나한테 신장을 줄 리도 없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투석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지만 그건 임시 처방일 뿐이랍니다. 언젠가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질 테고 그렇게 되면 투석조차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니까요. 결국 마지막은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병이었어요. 근데 전 그 신장을 줄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나 아빠는 조직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한테는 장기 이식에 관한 아픈 기억이 있어서 더 그랬어요. 사고로 죽은 제 동생이 자기 장기를 모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떠났거든요. 숭고한 선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거룩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가슴 한켠에선 그렇게 동생의 몸이 난도질 당한 게 슬프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부모님에게 당신의 신장을 달랠 수는 없었죠.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엄마와 아빠를 제외한다면 제게 신장을 줄 수 있는 건 남편이었죠. 다행히 혈액형도 같고 워낙 건강한 사람이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말로는 시어머니 핑계를 댔었습니다. 안 그래도 본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마 표정이 영 안 좋으시더라고. 친척 중에 신장병 앓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 집이 그쪽으로 그리 좋지 않아서 나중에 또 어떨지 모른다고. 알지?
내 맘 같아선 당장 떼주고 싶은데 이 사정도 있고. 그래,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참 서운했습니다. 남편이라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말이라도 선뜻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전 남편에 대한 신뢰가 아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사랑이라는 감정도 없었고 단지 관성 때문에 같이 사는 느낌이랄까요? 지유가 핑계거리이긴 했죠. 아빠가 없이 자라는 건 지유에게도 좋지 않다는 그런 핑계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지속되었던 거죠. 제가 먼저 그걸 깨트릴 용기는 분명히 없었어요. 당시에 전 심하게 말하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수준이었으니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답니다. 근데 남편은 달랐어요. 그런 식의 결혼 생활이 서로에게 좋을 리 없다는 주의였거든요. 혹시 말이야, 누가 자기한테 신장을 준다면 어떻겠어? 나한테 신장을 준다고? 누가? 왜?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고 치자. 근데 그 사람이 조건을 내밀면서 그러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건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신장을 줄 테니 100억을 달라 그러면 그 조건을 수락할 수는 없을 거잖아. 돈이 아니면?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또 뭐가 있어? 자기 오늘 이상하다.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아이,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야. 뭐라도 주고 신장을 가져오고 싶달까? 무슨 소린지도 모를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나만큼 답답해서 그러는 거겠지 싶으니 그래도 남편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거야말로 제대로 김칫국을 마신 일인 줄도 몰랐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민소정 씨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조윤지라고 합니다. 놀라시겠지만 지금 진석 씨 만나고 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만나고 있다는 말이 뭔가 했죠. 그래서 제가 잠시 멍을 때렸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자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고요. 놀라셨을 거 압니다. 자기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가 전화를 걸었으니 그러시겠죠. 뭐라고요? 지금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을 폈다고요? 네,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라면 그렇네요.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러고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진짜로 놀랐던 건 상간녀가 직접 제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거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숨기기 급급해야 정상 아닌가요? 더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안 느껴졌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전화를 드린 건 한번 만나뵙고 싶어서예요.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건 신뢰가기도 하고요. 괜찮으시면 보시겠어요? 소정 씨한테도 손해는 아닐 거예요. 저 진짜 바보 맞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상간녀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버벅댔지만 상간녀는 또박또박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답니다. 당장 욕을 하고 머리카락이라도 쥐어뜯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지유를 엄마에게 맡겨놓고 나간 약속 자리에서 본 그 여자는 너무 근사했답니다. 온몸을 둘러싼 명품들하며 당당하기 그지없는 태도까지 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여자였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 드릴게요. 가정을 가진 남자와 만나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건 잘 압니다. 여기서 소정 씨가 물을 끼얹고 머리를 쥐어뜯어도 할 말이 없을 거고요. 근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알기론 소정 씨와 진석 씨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죠? 저희 부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거침없이 말하는 눈앞의 저 여자를 보며 제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비참함을 느껴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도대체 저 여자는 뭐가 저리도 당당할까 싶기도 했고요. 제가 만약에 상간녀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전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안 그랬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끼리 살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갈라서서 각자의 행복을 찾는 게 맞죠.
지금 그 말은 저보고 이혼하라는 건가요? 이혼하면 당신이 내 남편이랑 산다는 거고요? 같이 살지는 모르지만 이혼하라는 건 맞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석 씨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유부남인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 조건 없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혼만 해준다면 소정 씨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거예요. 이익이요? 그게 뭔데요? 왜? 돈이라도 줄 거예요?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면요. 뭘 줄 수 있는데요? 신장이면 어때요? 네? 신장이라뇨? 신장이요. 콩팥. 지금 소정 씨한테 가장 필요한 게 그거 아닌가요? 그걸 주겠다고요. 그 여자는 신장이 무슨 마트에서 파는 선풍기쯤이나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마음만 먹으면 단번에 구할 수 있다는 투였어요. 너무도 당당한 그 여자를 보면서 저 바보 같게도 그 여자라면 가능할 것처럼 생각되더라고요.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그 어려운 신장을 구해준다는 건지 말입니다. 신장이 마트에 가면 널려있나 보죠? 아니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거라도 내주고서 가져가고 싶은 건가요? 그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할까요? 말해요. 이혼하겠다면 내가 신장을 구해줄 테니까요.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쪽 태도도 이해가 안 되고 말하는 건 더더욱 그래요. 내 남편이 그럴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럴 정도라는 건 내 신장을 떼주고서라도 가지고 싶다는 거겠죠? 사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남자니 내가 이러는 거고요. 가끔 우리 옆자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저희 둘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지대요. 하긴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어요. 한쪽은 부잣집 딸처럼 보였고 한쪽은 뒤룩뒤룩 살만 찐 돼지였으니까요. 제 몸이 그때처럼 한심해 보인 적은 없었어요. 그 여자처럼 명품으로 도배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여자만큼은 날씬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불륜녀에게 아무 액션도 못 취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우만 아니었다면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요. 윤지 씨 만났지? 아이, 미안해. 당신 속인 거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서로를 위한 방법은 아니지 싶다. 두 사람 다 대단하다. 정말로 미안하기는 해? 미안하면 더더욱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당신 속이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그게 더 미안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말하는 거야. 더 미안해지기 전에.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 답답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거란 걸 알지만 그거라도 해야 했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간신히 재우고 나온 지우가 깰까 무서웠으니까요. 이런 말씀 드리기 미안한데 제 평생 딱 한 번 지우를 미워해본 게 그때였습니다. 지우만 아니었다면 제가 그 모든 비극을 겪을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거지? 오늘 그 여자 보니까 알겠더라. 딱 봐도 부잣집에서 한 점 걱정 없이 살면서 평생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산 여자더라고. 그러니 불륜을 저지른 주제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타나서 당신 달라는 거겠지. 내 말 맞지? 궁금하네. 그 여자가 왜 좋아? 돈이 많아서? 날씬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있다 보니 좋아졌어. 참 궁색하다. 알았어. 그 여자가 좋다는 말이지? 그 여자랑 살려면 나랑 헤어져야 하고. 근데 어쩌지? 나 그 여자 소원 못 들어주겠는데. 왜 그 여자는 다 가져야 돼? 왜 나는 다 뺏겨야 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는 못 가지게 할 거야. 그래서 너한테 남는 건 뭔데? 너 나 사랑 안 하잖아. 나랑 이혼하면 신장 수술 받을 수 있고 돈도 생길 텐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걸로 지유랑 잘 살면 되잖아. 그나마 다행이네. 이혼하면 지우는 내가 데리고 가도 된다는 말이. 하긴 당신은 그 여자랑 깨를 볶아야 하는데 지우가 있으면 못 그러겠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지우랑 나를 애틋하게 생각하긴 했어? 나랑 지우가 당신 가족이긴 했냐고. 그것들이 원하는 대로는 죽어도 못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답니다. 상식적으론 그게 맞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엄마였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죠. 남편은 지우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제가 우리 지우 지키지 않으면 지우는 저보다 훨씬 더 불행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과 거래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몸서리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지우가 제대로 클 수만 있다면 전 지옥에서 굴러도 괜찮았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 추잡한 것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고 싶었어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렇게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는 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생각은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하고 있어요. 먼저 궁금한 것부터요. 신장을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순번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러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법을 지키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괜찮나요? 그러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 그런 경험 있어요. 한사코 법 운운하던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애탔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깟 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처음으로 흥분한 불륜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를 하며 비로소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아, 미안해요. 제가 흥분했네요. 아무튼 신장을 구해드릴 수 있어요. 소정 씨는 상관할 필요 없어요. 결정만 내리면 돼요. 이렇게 우리를 부른 건 결정했다는 소리겠죠? 네. 근데 저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 왜? 돈도 필요해? 아유, 그건 걱정 마. 아니,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리더군요. 자기는 죽었다 깨도 못할 일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 여자를 앞에 두고 마냥 망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기한테는 동아줄인 그 여자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정 씨는 어디서 난 건지도 모르는 신장은 싫다? 대신에 진석 씨 신장을 달라는 거죠? 내 말 맞나요? 너 미쳤어? 윤지 씨가 알아서 구해준다잖아. 근데 왜 그걸 마다해?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거야? 복수? 겨우 신장 하나 떼가는 게 복수야? 난 당신들 때문에 영혼까지 말랐는데 당신은 고작 신장 하나가 아까워? 사랑한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데 당신은 신장 하나도 아까운가 보네. 그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야? 남편이 그 여자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 말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한 일인데 신장이 아니라 심장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은 그걸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야 그 여자를 가질 수 있는 거였죠. 진짜 유치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신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면 그 여자한테도 요구하고 싶었을 정도니까요. 한참을 망설였지만 제가 그 조건이 수락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않겠다고 버티니 어쩔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소송을 할 수도 있어. 그럼 서로 상처만 갖게 될 거야. 소송? 해봐. 당신이 바람 피우고 당신이 소송을 건다고? 잘 될 것 같아? 하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다. 당신의 그 여자 돈이 엄청 많아 보였으니까. 좋은 변호사 써서 이길 수도 있겠네. 근데 그거 알아? 그 과정에서 당신 여자도 흙탕물을 뒤집어 써야 할 거라는 거. 그 여자가 그걸 바랄까? 그게 안 되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이혼을 해달라는 거였죠. 어차피 저야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남편은 자기한테 전부를 할 수 있는 그 여자를 잃어야 하는 거였고요.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검사를 거쳐 제게 신장을 내주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몰랐으니 시댁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고 반면에 엄마 아빠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저희가 수술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 이혼을 했으니 다들 놀라는 건 당연했죠. 수술 집도하신 의사분이 저희 집이랑 좀 연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수술은 정말 잘 됐대요. 이젠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참 그쪽 대단한 거 알아요? 나랑 다른 세계 살아서 그런 건가요? 아무튼 나도 그쪽 덕을 보긴 했으니 이젠 우리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아요. 난 그쪽처럼 속이 넓지 못해서 잘 살라는 말은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렇게 남편과의 짧았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나오면서 위자료조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어요. 아마 그건 그 여자에게서 나온 돈이었을 겁니다.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우리 지유 앞길에 도움만 될 수 있으면 뭐라도 괜찮았답니다. 이혼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헬스클럽을 끊는 거였어요. 꼭 그 여자 때문은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도 당당해지고 싶었던 때문이었어요. 그게 겨우 몸매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랬어요. 그래서 악을 쓰고 운동에 매달렸어요. 엄마 집에 들어가면서 지우를 엄마가 봐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3개월 만에 25kg 이상을 빼는 저를 보며 선생님은 물론이고 헬스클럽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혀를 내두르대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대회에 나가려고 그런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치열하게 운동을 했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예전 처녀 시절에 입었던 옷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여러 가르쳤는데 소정 씨만큼 독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것도 면역 억제제 먹는 와중에 그럴 수 있다는 게 안 믿길 정도예요. 그것만 아니면 선수로 뛰라고 그러고 싶은데 말이죠. 아이 멋져요.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하는 거 잊지 말고요. 얼마나 예뻐요.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은 사방이 거울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어디를 봐도 제가 보이는 구조죠.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뚱뚱하지도 않았고 주눅이 든 얼굴을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비로소 제가 우리 지우를 제대로 키울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여기저기 원서를 넣고 일자리를 찾았어요. 워낙 오래 쉬었던 터라 저를 써주겠다는 곳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 제안을 받긴 했습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은 위자료가 있었으니 그 돈으로 조그만 가게 하나쯤 차리려면 못 차릴 것도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 길을 피한 건 스스로 일어서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저 결혼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 의지로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무기력한 인간이 된 결과가 남편의 바람과 저의 이혼이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지른 두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삶이 무엇인지를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 라인을 통해 얻은 일거리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차피 컴퓨터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지우를 떼놓고 돌아다니고 싶지가 않았기에 그 방법을 택한 거였어요. 대학 시절 그리고 직장 초년병 시절엔 나쁘지 않게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쉬다 보니 모르는 것 천지더라고요. 숙련된 작업자라면 두어 시간에 마칠 일도 저에겐 6, 7시간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느낌도 좋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우와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렇게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실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를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배달이거나 경비 아저씨 정도라 생각하고 무심코 인터폰을 보다 몸이 얼어붙었답니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있었어요. 혼자도 아니었어요. 여자 뒤로 초로의 여성분이 서 계셨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단 문을 열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문전박대를 해야 했지만 그 전에 호기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왜 왔는지 함께 오신 분은 누군지 말이에요. 제가 미처 그걸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여자를 밀치다시피 하고 들어선 그 여성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으니까요.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 용서해줘요. 내 딸년이 저지른 짓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래도 내가 애민데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어야지 싶어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초로의 여성분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생긴 걸로 보니 불륜녀의 어머니신 게 분명했죠. 그래서 더욱 이해가 안 됐어요. 흐느끼는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자기 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 사과를 하시려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흔한가요? 한눈에 봐도 기티가 흐르는 분이셨어요. 자식의 잘못을 그런 식으로라도 빌고 싶으셨던 걸까요? 처음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염치를 알고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였죠. 착각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질긴 인연을 가진 분이셨거든요. 바로 그 즈음에 엄마가 지우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거였어요. 엄마는 그 상황이 뭔지 몰라 제게 눈짓을 하셨지만 저도 아는 게 있어야 무슨 말을 하죠. 일단 지우를 방에 들이고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그 여성분은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번 대상은 엄마였어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누구세요? 이 집 아드님 성함이 민정필 맞으시죠? 그분의 입에서 동생 이름이 나오는 순간 엄마와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동생 이름을 말하는 건 금기거든요. 제가 정필 학생한테서 눈과 간을 받은 여자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정필 학생에게 은혜는 못 갚을 망정 그걸 악으로 돌려줬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감정이 격앙된 터라 여성분에게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륜녀가 나섰어요.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답니다. 제가 이혼 후 불륜녀는 남편과 함께 살진 않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살았대요. 남편은 불륜녀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그건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지내다 우연히 제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집에 있던 앨범에 저희 가족 사진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동생까지 다 있는 사진이요. 그걸 보다 놀랐대요. 날씬했을 때의 저는 참 예뻤으니까요. 그러다 정필이 얘기로까지 이야기가 넘어갔고 정필이가 고등학생 무렵 사고로 뇌살을 당하면서 온몸에 장기를 주고 떠났다는 말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불륜녀가 그걸 듣고 안색이 변했답니다. 남편이야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넘어갔지만 불륜녀는 그럴 수 없었죠. 불륜녀의 어머니가 정말로 장기 제공자를 찾고 싶어 하셨거든요. 근데 병원 규칙상 그건 절대로 발설이 되면 안 되는 거라 결국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단서가 없는 건 아니었죠. 제 동생 기사가 조그맣게 신문에 났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 사람이 아닐까 하며 감사해하며 사셨대요. 그러다 불륜녀가 동생 이야기를 듣고 예전 신문을 뒤지고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혹시나 싶어 심부름센터에 의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확인을 거치고 나서 오신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큰 은혜를 입고도 딸년이 그런 짓을 했으니 제가 어째야 하겠습니까?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맘뿐입니다만 그러면 정필 학생이 준 선물을 버리는 일이라 그러지도 못하겠고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제 앞에 계신 여성분의 각막과 간이 내 동생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왜 그리 눈물이 나든지요. 그렇게 저희 여자 넷은 한동안 끌어안고 울기만 했답니다. 저녁에 들어온 아빠까지 울면서 울음소리는 더 커졌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이상한 거였어요. 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그런다고 소정 씨한테 준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네요. 죄송해요. 저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후회하고 사과한다고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저 그 여자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었고요. 감히 용서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보다 5살 많았던 그 여자는 모든 걸 알고 난 뒤 남편과 헤어졌고 그로부터 3달 뒤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우리 정필이의 눈과 간을 받은 그분은 요새 엄마랑 자매처럼 지내시는 눈치였어요.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선물을 들고 오시기도 했고요.
누가 사준 건지 모를 리 없는 거였어요. 그걸로 아빠가 많이 혼내셨어요. 근데 아빠도 어쩔 수 없었어요. 소정이 아버님,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도 오래 살아야죠. 정필 학생이 준 눈과 간을 허투루 버릴 수도 없고요. 그러자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제가 요새 마음이 안 편해요. 제가 동생한테 그냥 보기 좋아서 몇몇 개 안겨보냈는데 그걸로 엄청 화를 내셨다죠? 그러면 제 맘이 어떻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필 학생을 위해서라도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아빠라고 어쩌겠어요. 그분 말대로 정필이 눈과 간을 가진 사람이 마음 편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데요. 덕분에 저랑 지우도 심심찮게 선물을 받았답니다.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그분의 진심이니 거부하는 것도 이상하더라고요. 대신 맛있는 저녁은 언제나 대접해드리고 있어요. 동생이 떠난 후 저희 집 식탁은 언제나 새 자리였는데 그 이후 처음으로 내 자리가 된 걸 보니 왠지 뭉클하기도 하고 그렇대요. 참, 남편은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나서는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술만 퍼마신다던데 요즘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많고 이 바닥이 좁아서 쉽게 써준다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어쩌겠어요. 다 자기가 자초한 건데요. 죄를 졌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 그게 제대로 된 세상 아니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